자, 이제 365페이지 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쌍가루 1번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고, 자, 쌍가루 2번에 헐스맨과 브랜차드의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로 아래 라이프 사이클 디오리에서는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앞에서 학습한 이제 상황론과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론과. 상황 이론의 한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들럭과랑 거의 유사한데, 피들럭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 변수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364페이지 피들럭 거란 거 보자. 아까 상황 변수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겠지? 디귿번에. 직권력의 크기, 집단 보직의 과학고수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헐스와 브랜차드에서 파악한 상황 변수를 얘기할 때는 부하의 성숙도를 얘기합니다. 부하의 성숙도. 자, 부하의 성숙도 자체를 얘기할 때 뭐 자연적인 연령에 근거한 속성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러분 각수 하단 나온 거 보시면은 조직 내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열정,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 업무 숙련도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한 성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이 성숙도 자체에 근거하여 이론의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거기 1번 나온 거 보자.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 일단은 과업성 행동, 과업지향의 행동이 효과적이고, 성숙도가 중간 상황은 당연히 인간관계, 관계지향. 요건 아까 피들럭 거랑 같죠? 근데 또 차이점이 나와요. 바로 뭐냐, 세 번째.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경우. 아까 피들러는 상황이 아주 유리할 경우에는 과업지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틀려. 부하의 성숙도가 좀 높다, 상황이 아주 유리하다 할 때는 부하한테 대폭 권한을 위양해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자고 파악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형태를 달리 제시한 것, 피들러의 상황적 모형에 들어갑니다. 이건 좀 숙제에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367페이지 펴보세요. 자, 쌍가루 5번에 브레이크와 모턴이 파악한 관리망 모형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X좌표에다가 직무 과업지향 얘기했고, Y좌표에다가 그림 인간에 대한 관심 얘기했지. 그리고 각각의 계급값을 9개 형태로 나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순서상을 조합해. 그러면 9, 81개가 등장할 텐데 그 가운데 다시 대표되는 형태를 5가지 형태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1,1, 9,1 그림에 중간에 5,5, 9,9, 1,9 해서 5가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을 얘기할 때는 무관심형.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빈약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과업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주 일벌레야. 인간적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만 죽도록 시키는 리더. 이게 바로 과업형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과업형의 반대말은 뭐냐? 1,9. 침묵형이에요. 침묵형은 일하는 건 싫어하는데 술자리에 만나 술 먹는 건 좋아해. 이게 바로 이제 침묵형이에요, 여러분들. 침묵을 도모한다 해가지고. 중간이 바로 타협형. 이 타협형을 다른 말로 절충형이라고 얘기하죠. 단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둘 다 뛰어난 거, 9,9. 이게 바로 단합형 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브레이크와 모턴이 파악한 유형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어딜 보냐? 365페이지. 자, 맨 위에 화이트와 리피트가 파악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부하들 자체가 전혀 참여가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권위형이죠. 그 다음이 민주형이죠. 그 다음이 자유반응형이야. 그래서 화이트와 리피트의 유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직선에다가 표시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참여가 안 된다? 권위형. 함께한다? 민주형. 부하가 한다? 자유반응형. 그렇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좀 전에 학습한 브레이크와 마우턴 367페이지. 이건 여러분 여기 보자. X좌표, Y좌표 자체에 근거하여 5가지 형태를 제시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선으로 표시한 걸 이걸 1차원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1차원. 여기 여러분들 1차 선과 선이 만나서 뭐가 형성이 돼? 2차 면이 형성되지. 자, 근데 다시 앞에 집어봐. 헐스와 브랜차드는 과업지향, 관계지향에다가 또 하나 상황 변수까지 해서 몇 개? 3개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헐스와 브랜차드를 3차원 그러는데
유의할 것은 3차원은 헐시와 브랜차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들러가 얘기한 것도 3차원이야. 알았습니까? 피들러도 과업지향, 관계지향, 상황변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황이론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3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또 하나. 인간은 태어날 때 성숙이야, 미성숙이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인간의 성숙도 자체에 근거하여 부하의 성숙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애에 걸쳐서 미성숙의 성숙, 그래서 이것을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그림이 나와. 맨 위에 그림 나온 것이 X좌표에 과업지향 나왔고 Y좌표는 여러분들 관계지향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과업지향 밑에 상황변수에서 부하의 성숙도 4, 3, 1이 나와. 4는 성숙도가 높은 거고 1은 성숙도가 가장 적은 거, 미성숙을 얘기해. 알았습니까? 자, 그럼 보자. 거기 성숙도 1에서 위로 쭉 올려봐. 쭉 올리면 관계지향 그래프하고 과업지향 그래프 가운데 과업지향이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하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과업지향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2와 3은 중간 아니야, 부하의 성숙도. 올려봐. 쭉 올리면 여러분들, 자,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가운데 뭐가 높아? 관계지향이 높게 나오잖아. 포물선 꼭대기. 그죠? 그래서 관계지향이 효과적이고, 부하의 성숙도 4 자체를 얘기할 때는 둘 다 낮게 나왔지. 그러니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성숙도가 높을 경우에는 과업지향도 아니고 관계지향도 아니고 부하한테 대폭 고난을 위양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양적이란 말 나오죠.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림을 보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 여러분들 4, 3, 2, 1은 부하의 성숙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미성숙에서부터 점차 성숙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 생애에 근거하여 리더십 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생애주기 이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한 거를 간주하고,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할 게, 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368페이지 맨 위에 전변적. 이 전변을 변역적 리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출제 논점이 아주 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전변은, 변역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거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거야. 그럼 이 전변적 리더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거래적 리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옆 페이지 하단에 거래적 리더란 말이 나오죠. 거래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 부하가 무엇을 원하나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가 돈을 원한다, 돈을 주고 대신 내 말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래야. 그래서 거래를 토대로 그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해. 그래서 이걸 거래적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거래는 안정을 추구한 거고, 다시 쌍가루 6번에 전변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거야. 그럼 현대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해 안정을 중시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죠. 그래서 전변적 리더가 그래서 출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맨 위에 개념을 좀 보자. 전변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이나 문화를 변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 추구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이다. 모든 초점은 조직의 변동 추구에 둔다, 안 둔다? 변동 추구에 두고 있다. 그럼 이런 전변적 리더십은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공무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나 공무원 될 수 있어 해가지고 적절한 지지도 확보를 해야 하네. 하죠. 그리고 따라서 이를 통하여 거룩하고 자신 없는 문화를 자신감 있는 문화로 바꿔 조직 문화를 개조하는 리더십, 이게 전변적 리더십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변적 리더십 자체를 얘기했던 동그라미 2번에 기능 나온 거 보자. 자, 기억번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내면화하여 탁월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둔다.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그 표현이에요. 그럼 부하들, 추종자들이 업무 시행의 의미를 발견하고 업무 시행에 몰입하고 헌신토록 하죠. 그래, 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몰입하고 헌신토록 하죠. 그럼 세 번째, 야, 조직이 잘 되면 나도 잘 돼. 이 말은 조직과 개인과의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따라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지. 목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하게겠죠. 신뢰를 구축하고 부하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양성과 그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다 변혁적 리더십의 주요 성향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변혁적 리더의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크라고 베니스와 나누스 걸 보시면 됩니다. 나누스 걸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온 거야. 부하들의 실수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야. 실수도 포용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조언은 진심 어린 조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조언. 그다음에 두 번째 별표, 리더는 반대 의견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제시한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제가 볼 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냐? 이것도 장려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 리더는 반대 의견의 장려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카리스마적 리더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카리스마적 리더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카리스마하고 변혁은 거의 내용이 같은데 요거만 차이. 카리스마는 무조건 내 의견에 따르고 여러분들 반대라는 게 없어. 근데 지금 이런 전변, 변혁 리더를 얘기할 때는 반대 의견을 장려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노벨의 요소는 낙관의 요소, 희망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변혁이고. 일종의 감이라는 건 미래의 구상 능력이야. 일종의 감을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야, 영감이 떠올라. 미래의 구상 능력, 그런 걸 얘기합니다. 긴 안목을 수행하고 있고, 이해 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분들 진보하고 여러분들 보수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걸 여러분들 균형 있게 중간에서 다 조정도 해주고 통합도 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쟁 집단하고도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변혁의 주요 성향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변혁적 리더에 적합한 조직의 조건 나왔는데 화살표 해놓고 유기적 구조라고 적어놔. 무슨 구조? 유기적 구조. 지난번에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선생님 보사 양자 가운데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한 것은 유기야, 기계야? 유기죠. 기계는 환경에 대한 대응성 안 따져, 여러분들. 내부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률성만을 강조하지. 그러면 기업본의 능률지향보다는 적응지향. 능률지향이 뭐야? 기계적 구조고 적응지향이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변혁지들은 기술 구조보다 경계작용,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가 경계작용이야. 자, 그게 들어보자,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 서비스센터에서 안에서 자동차 도색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술 구조야. 근데 직접 여러분들 뭡니까? 고객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지금 얘기한 경계작용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경계 정책 구조는 고객 환경과 직접 관계를 맺어. 그렇죠? 이게 유기적 구조예요, 여러분들.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가 바닥 그 표현이고, 오른쪽 맨 위에 민츠버그가 파악한 조직의 유형,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났나? 여러분 278페이지. 그 앞쪽에 277 단순 기계 전문 사업 에도크라시다까지 배웠지? 이 가운데 유기적 구조 두 가지 뭐하고 뭐? 유기적 구조 두 가지 얘기했잖아. 뭐하고 뭐? 단순 구조하고 에도크라시. 기억나요? 제가 여러분하고 중간에 환경 얘기한 거 보자. 거기 환경 봐봐. 환경 단순 동태 나왔고 복잡 동태란 말 나왔나? 이거 배웠어. 또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설명하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민츠버그 파악한 단순 구조하고 에도크라시가 유기적 구조야. 다시 원위치. 그럼 다시 디귿번 변혁은 민츠버그 기계 전문 사업부 관리자보다는 단순 구조 임시체제. 왜? 단순 구조와 임시체제가 에도크라시라 그러지. 여기에 적합하다. 왜? 유기적 구조라. 알았습니까? 리을은 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변혁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그것은 거래적 리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박스에 거래하고 변혁 양자 비교한 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거래적 리더를 얘기할 때는, 자, 부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상에 관심을 기울여. 돈을 원해 돈을 줘. 술을 원해 술을 사줘. 대신 내 말 들어? 이게 거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안정을 유지한다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현상 타파의 현상 유지야. 그래서 현상 유지적 관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외의하는 관리를 얘기할 때는 화살표 놓고 한정적 관심이라고 적어놔. 한정적 관심. 자, 제가 한정적 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관심? 한정적 관심. 이거는 무슨 쿠폰이 왔길래 별다방, 여기 별다방 있잖아. 그래서 이거 쿠폰 갖고 사는데, 야, 별다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별다방에. 별다방 커피가 맛있어요? 나는 뭐 그냥 그 맛 같은데. 현재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뭐 집에 뭐 여러분들 압축해서 내려 먹는 커피도 있고, 그 갈아서 먹는 커피 그것도 있고 집에 그렇거든. 있는데,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맛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그렇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보면은 커피도 싸면서 맛있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별다방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별다방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그림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인어야, 인어 표시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폭스바겐 자동차 있죠? 폭스바겐에서 나오고 있는 그림 자체를 그대로 따온 거야. 폭스바겐에서 발표한 폭스바겐 그 그림은 뭐, 걔네들 그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 상징하는 거 여러분들 그 기호 있잖아. 그게 뭐야? 나치야, 나치. 나치 상징어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치가 갖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폭스바겐에 옮긴 거고, 폭스바겐의 그 형태를 이 별다방 이미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나치의 뭐 유치인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 무고한 사람 죽여 안 죽여? 죽였죠.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잖아. 근데 옆에 있는 이 일본 놈들은 반성을 해 안 해? 우리가 반성은 안 하고 더욱서 군수주의, 국수주의로 계속 여러분 무장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놈들, 우리나라가 보라, 일본 앞으로 한 15년 정도만 지나면 일본 추월해. 일본 추월한다, 여러분들. 추월하면은, 자, 여러분들 또 대가를 지금 받아야 돼. 아주 그냥. 하는 짓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사람이 여러분들 좀 가져야 할 도리가 있잖아. 인간성 개상실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거기 보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거래에서 얘기한 세 가지 형태 얘기했고, 변혁을 얘기할 때는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이 지적 자극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공부하도록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걸 얘기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 이름 뭐지? 가빈이. 가빈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네? 누가? 장명소? 장명소를 누가 갔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왜 가빈이라는 이름을 왜 가빈이라고 썼어? 가다가 부자가 된다고? 몰라? 그럼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 왜 제 이름을 가변이라고 장명을 지었어요? 물어보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한 게 소크라테스의 이제 문답법, 원시론적 발문법 그러는데 계속 반어법이야.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아무리 본인이 현자, 지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해 안 해. 그걸 무지의 질을 자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무지의 질을 자각하면 야 쪽팔리잖아. 우리 선생이 내 이름 가빈이라는데 왜 장면서 하는데 왜 가빈이라고 해주는지 모르니까 쪽팔리잖아. 그럼 집에 가서 알려고 해 안 해?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지적 자극이야. 이게 여러분들 필로소피라 그러는데 필로소피를 영어로 얘기할 땐 철학이라 그러지. 철학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의 합성이야? 필로스하고 소피아의 합성어야. 필로스는 사랑하다, 갈망하다 그런 말이고 소피아는 진리,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갈망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지적 호기심, 지적 자극에서부터 철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 그게 워낙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발문법은 현대 와서 브루노가 가고 있는 발견적 수업하고 일맥상통해.
여러분들 저기 교육학 강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행정학만 들어? 저 교육학 강의 든다 그랬죠? 이제 안 들어?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요게 지적 자극이야. 지적 자극. 그럼 지적 자극을 통해서 자기 사고도 바꾸고 뭘 창조하려고 해야 하네. 새로운 창조는 변화를 가져안 가죠. 가져오죠. 그래서 변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변화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여러분 자식이 집에 5명이 있다. 부모님은 5명에 대한 관심을 하나하나 다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기울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서 삼남매 뭐 삼형제다 그러면은 지가 중간이야. 중간에는 뭐라 그러냐? 둘째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형하고 막내 동생한테만 관심 기울이지 저한테는 관심 안 기울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큰 놈, 작은 놈, 막내를 다 생각해요. 다 생각해요. 그럼 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기울이죠. 물론 이 세 놈 가운데 예쁜 짓 하는 녀석이 있고 미운 짓 하는 녀석이 있어 없어? 그렇죠. 예쁜 짓 하면 예뻐 안 예뻐? 예쁘고 미운 짓 하면 화가 나왔나? 화가 나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야. 이게 바로 개인적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에 비해서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높은 직업 만족감 갖고 있는 것, 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거래에서 얘기 안 한 게, 거래에서 예외한 관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정적 관심이라 그랬지? 이거 뭐냐면은, 자, 물어보자. 기업체에서 사장이 부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 얘가 기업 이윤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여자친구 사귀든지 말든,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든 말든, 얘가 종교가 얻든 말든, 그런 거 안 따져. 얘가 기업의 매출, 기업의 이윤 추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만 관심 기울이죠.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 기울이는 거야. 그것만을 관리하는 것, 그걸 예외한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변역까지 내용 리더십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최고 중간 출제 안 나옵니다. 최고는 장차가 아니고 중간을 얘기할 때는 국장, 과장을 중간이라고 그래요. 출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37페이지 행정 PR, 이것도 출제 아예 안 나와. 근데 행정 PR이 뭔지는 알고 가야 돼, 개념 정도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개념은 가져가야지. 자, 일단은 PR을 영어로 적어놓은 거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Public Relation. 릴레이션은 관계죠. Public, 공공관계 그러는데, 자, 여기 보자. 이걸 좀 자세히 공공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관계란 말을 얘기할 때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아니야. 니들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보면은 괜찮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 걔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다가가서 먼저 뭔가를 쥐어야 돼, 여러분들. 쥐어야 돼. 그럼 주다 받으려고만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give and take예요. 그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퍼블리에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그러면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고, 이 알리는 것을 공보라 그래요. 공보. 또 반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그걸 공청활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보활동과 공청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나 협력을 얻게 한 재활동 것을 행정 PR 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퍼블릭 릴레이션즈가 맞지? 행정 PR 아니 행정 PR. 행정과 공공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행정 PR. 근데 이걸 여러분들 여러분 너 PR 해봐 할 때 그 PR은 뭐야? 너 한번 PR 해봐 할 때 그 PR은 뭐야? 그때 P는 퍼블릭이 아니야. 그때 P는 퍼포먼스. 나의 실적, 나의 과업, 나의 업적. 그리고 R은 레코그니션. 나의 실적이나 과업을 인지시도록 하는 게야. 그게 PR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PR. 그래서 박은 PR은 그 PR이 아니라고 해요. 알았냐? 이해했어요? 행정 PR이 뭔가 개념 안정을 위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논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대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373페이지 하단에 PR의 기능이 나와 행정편의 기능 나왔는데 안정방어 중개교육 주지에서 6가지 형태가 쭉 기술되고 있을 거예요. 자, 1번 속을 읽어보세요. 국가 비상사태 시 민심을 수습한다 이렇게 나왔나.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방어 중개, PR을 통해 국민과 국가 사이의 조정 역할. 왜? PR이 매개가 되는 거 아니야. 국가 의견을 국민한테, 국민 의견을 국가한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함정파는 게 바로 2번이야, 방어야. 거기 정부 비판에 대한 중하란 말 나왔죠. 중하 밑줄. 비판 중하가 맞지만 이것을 비판 억제로 바꿨어요. 비판 억제. 어? 행정 PR은 정부적 비판을 억제함으로써 방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OX. 억제는 아니지. 비판을 억제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야? 통제된 사회고 여러분들 감시된 사회죠. 그러니까 비판 억제란 말은 틀려요, 여러분들. 그 날개에 보시면 그래서 비판 억제하는데 X로 나왔잖아. 그다음에 비판 억제, 비판 중화로 바꾸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어.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냐? 자, 다음 페이지 보자. 한국 행정편의 문제점이 쭉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게 화재 경보적 PR로 왔죠. 화재 경보적 PR을 다른 말로 임기응변이라 그래. 근데 하나 이렇게 행정에서 임기응변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PR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정권 유지 차원의 PR이 굉장히 강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늘 대한뉴스라고 들어봤지 못 들어봤죠? 자,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극장에서 대한뉴스를 꼭 의무적으로 틀어 한 10분 정도. 그럼 대한뉴스는 지금 얘기하면 그냥 시사적인 내용들 쭉 보여주는 건데 뉴스랑 비슷해, 짤막하게. 근데 지금의 뉴스랑 틀려. 맛보기 뉴스라고 생각하세요. 맛보기 뉴스가 뭔지 알죠?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맛보기 그런 거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제 맛보기 뉴스인데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게 맛보기가 아니라 대통령 맛보기야. 대통령이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있지? 그런 것만 이렇게 TV에 거기 뉴스, 대한뉴스로 나와.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럼 이건 바로 뭐냐? 대통령 자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미화시키고 정권 유지시키기 위한 PR이지. 공성기능의 무시, PR 전문가의 부족. 기타 DAD, Decide, Announce, Defense, 정격 결정해서 발표하고 방어. 자, 여기 보자. 지금 여러분들 현 정부라든가 이전 정부 다 마찬가지인데 봐봐 여러분들 부동산 억제 정책 대안이 있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김현미란 장관 자체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가지고 처음 얘기한 게 제4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어요. 난 그 발표하는 거보다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에서 공급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땅 투기 현상이 발생해. 그 지역은 100% 발생합니다. 또 지랄들 났구나. 왜 그걸 모르냐? 왜 그거 와서 또 지금 이번에 또 나오니까 또 신도시 개발 또 하네. 또 가잖아. 또 아파트 값 또 올라. 거기 도시 신도시 지금 여러분들 계양구 그런데 엄청나게 뛰었지. 계양구가 뛰니까 옆에도 같이 뛰어 안 뛰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공무원들 월급 1년에 3천만 원에서 이것저것 제외잖아. 너는 얼마 가져오는지 알아?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져와.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적금 복구,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무슨 공제 가입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연금 내고 그러면은 시원시로 받는 건 150만 원 가져. 그럼 150만 원 봐라. 150을 다 저것만 더 가지고 보자. 그럼 1년이 얼마야? 1,800만 원. 10년이면 아니 1년이면 얼마야 여러분들? 1년이면 맞지?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100년이면 10억이 되는 거야. 지금 분양가 여러분 계양 그런데 33평 분양가 나온 거 있죠? 8억 9억이야. 8억 9억. 그러니까 얘를 공무원 월급 50년 동안 저금하면 돼. 근데 공직생활 50년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어? 이걸 부동산 정책으로 합니까? 가진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 가진 사람들은 상관없대도.
집값 오르고 그러니까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봐봐. 집이 40억, 50억. 없는 사람들. 송도에 집 있는 사람 좋잖아. 뭐 15억, 20억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송도 막 뛰어가지고, 놀티어 뛰어가지고. 송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 한 5억, 6억, 7억을 이용했어. 거기 여러분들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뭐야, 포스트 공간 있잖아. 거기 파크에 있는 그거. 그거 여러분들 뭐 50평대 아파트가 얼마였냐면은 한 7억? 8억? 지금 여러분들 15억, 16억 해. 이게 니들 불쌍해 죽겠어. 선생님 같이 집 있는 사람은 괜찮아. 집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들, 니들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사냐, 니들. 난 걱정이야. 집장만 해야 되겠고.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냥 긍적 결정해서 발표하고 잘못되면 방어에 바쁘고. 이건 현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권이 다 그래왔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고. 자,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자, 사무관리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보지도 마.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 관한 내용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게 있습니다. 바로 TKM이에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질 관리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 행정관리가 무엇인가 개념을 잠깐 좀 읽어보고 가자. 376페이지 행정관리란 행정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을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예산 들어가죠. 그리고 정보 상징적 자원 등 각종 행정 자원 등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활동을 행정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 활동을 관리하는 게 행정관리예요. 워낙은. 현재 이번 학기 때 강의 받은 게 행정관리론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거든요. 행정관리론? 정부 활동이나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게 행정관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행정관리론 모든 책에 나오는 것 가운데 공통된 요소가 바로 TKM이 나와. 어느 책인 간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TKM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TKM은 영어 나온 거 보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란 말 나왔죠. 그대로 번역하면 뭐야? 총체적 질 관리죠.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질 관리, 총체적 서비스 질의 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토탈 퀄리티, 이거는 여러분들 먼저 연역 중간을 좀 먼저 보고 가자. 1920년대 미국의 C 왈트라는 사람이 통계학적 관리 과정 기법을 토대로 TKM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의 제자 데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후 일본 산업을 복구하기 위하여 14개의 원리 원칙을 천명해서 TKM에 의하여 일본 경제를 성공적으로 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이론이 수출이 돼. 20년 미국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 가서 하고 다시 일본 성공해서 미국으로 가서 건너가. 이게 바로 TKM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TKM은 이제 영어의 단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동그라미 3번에 TKM의 T는 토탈이야. 토탈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업무의 모든 국면, 총체적 국면에서 그런 말이에요. 퀄리티를 얘기할 때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고 그런 거예요. 질을 제고한다. 품질을 제고한다. 서비스를 제고한다. 다 좋아요, 여러분들. 상품의 품질을 제고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한 매니지먼트 관리 원칙을 얘기해. 관리 원칙. 그래서 관리 원칙에서 가로 안에 산출 과정, 초기 질 정착, 고객 제조 결정적, 무결점제 지향, 일관주의, 참여주의, 총체 혼신주의란 말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자 주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보겠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고객의 질의 최종 결정자란 말이 나와. 자, 거기 들어보자. 아무리 여기 보자. 값비싼 서비스가 투입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질은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질학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노량진의 대한민국 일타라고 얘기하는 과목별 강사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했어요. 특강을.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주고 데려왔어요. 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학교에다 얘기해서 그걸 만들어서 특강을 실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강 실시한 이유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애들이 이제 요즘 학생들 자체가 이제 공기업이라 공무원 쪽 준비를 많이 하니까 이게 7급이 되건 9급이 되건 5급 공채가 되건 간에 그래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헌법,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영어도 데려오고 국사로 데려오고 다 데려와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는 애들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강의가 중간에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하냐고 저 설문지 들렸어요. 야, 근데 응답이 별로 안 좋아. 실망했다,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니터를 했죠. 모니터.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 학원에 있는 국어 선생님, 국사 선생님, 행정 선생님도 좋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요새 우리가 일단 강사라는 사람을 듣는다면 학원에서도 많이 했어. 광고를 막 내준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선서라고 광고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그 분야의 1등이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가서 막상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보자 아까 그래서 그 강좌가 실패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 교수님 안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생들 참여도 저조했고 설문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알았습니다 이지 왜 그럴까? 고객이 아무리 선생님 입장에서 많은 여러분들 값비싼 돈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이 서비스는 실패한 게 안 한 거지. 1번이 고객이 질의 최종 결정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강의한 일단 선생님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이 생각보다는 반응이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고. 자, 이번에 산출과정 초기질 정착지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이건 뭐냐면은 주류 회사, 술 파는 회사 있죠. 진로라든가 이런 데죠. 그러면 가끔 선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은 선생님 나이 정도 먹은 양반이 30대 전후 먹은 젊은 직원들하고 넥타이 쫙 매고 술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나 같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목례를 해. 그럼 편집 딱 알아. 저 영업상부구나. 이렇게. 그래서 딱 주면 영업상무. 무슨 두산 주식회사 사무계입니다. 이렇게. 뭐라면 이번에 새로운 소스를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시판하기에 앞서 고객 소비자분들의 입맛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맛 좀 맞추시고 앙키트 조사에 좀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상품권 그런 거 하나 줘. 여러분들 거기서 술을 먹어. 그럼 술 먹으면은 술이 무색, 무치, 무향이라고를 많이 하는데 술 맛이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따라서 파는 술에 따라 다 술 맛이 약간씩의 차이점 자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술이 단 게 어딘지 알아요? 단소주? 술이 단데. 대구에서 나오는 술이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나오는 술 이름이 뭔지 알아요? 대구. 혹시 대구분 없어? 대구에서 나오는 술이 참소주라는 게 참소주. 예전에는 참소주라는 요새는 헛갯나무 참소주라 그래. 참소주. 대구의 참소주를 얘기할 때는 좀 맛이 비려. 그리고 맛이 단 게 부산에 시원소주라고 있어요. 시원소주. 시원하다. 그 시원은 또 틀려. 부산의 시원소주. 그것은 여러분 맛이 단맛이 나. 여러분들 곱창 잘 먹는 애, 마마무가 그 소주병에 선전해. 그거 좀 술이 달고,
그래 여러분들 시원 소주는 충북에 나오는 거야. 시원하다 할 때 시원. 그건 충북. 그건 조보아가예요. 조보아. 조보아. 그건 맛이 미적지근해.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야 처음처럼 있죠. 처음처럼. 처음처럼은 누가 나와? 수지가 나오는데 처음처럼 맛이 좀 써. 그리고 서울 겸 수도권은 뭐 많이 먹어? 참이슬. 참이슬은 이제 그냥 그래. 그러니까 맛이 다 틀려 안 틀려. 저쪽에 경남 지방은 뭔지 알아요? 좋은데이. 사실 술 너무 많이 알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술들이 다 있는데 술 맛들이 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데이 자체는 여러분들 누가 하냐면은 손나은이가 있지, 손나은. 걔가 여러분들 소주 선전을 해. 그러니까 무슨 혼전도 솔직히 다 알고 그러는데. 제주 술은 다 알 거야. 제주는 뭐야? 한라산. 몰랐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주 한라산이 제일 맛있어.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이제 술 맛은 다 틀리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보자. 소주가 저렇게 개발돼서, 근데 주당들 100명한테 여러분들 맛보기를 했어. 그러니까 100사람 가운데 98명이라는 게 술을 목구멍에 넘길 때 너무 톡 쏜다고 얘기해요. 좀 안 좋다. 그럼 어떡하냐?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품 자체를 시판하기 전에 톡 쏘는 맛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제품에 반영해서 시판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산출 과정 초기에 고객의 어떤 요구나 입맛을 소주에 반영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이게 바로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주의. 이걸 사전적 예방주의라 그래요. 뭐라 한다? 사전적 예방주의. 적어놓으세요. 사전적 예방주의. 자, 그 다음 나온 게 서비스 변이성 방지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서비스 일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서비스 일관주의.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센터라든가 요새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리를 많이 띄잖아. 근데 어느 날은 아침 9시에 열렸다가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어떤 날은 11시에 문 열었다가 밤 11시에 문을 닫고 이게 지멋대로야.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러한 서비스가 변이성 있는 서비스야. 그런 걸 방지하자고 그런 거예요. 방지하자. 요새 여러분들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할 때는 점심시간 때는 전화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점심시간 피해서 하자. 이게 일관주의야. 야, 보니까 무조건 점심때는 안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인천에 맛집들 많죠. 이 주안에 맛집 그럼 뭐가 있어? 선생님 수원회 같은 경우는 칼국수를 굉장히 싸게 한 그릇 6,000원이야. 근데 무한 리필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그릇 갖고 돼야 안 돼. 나는 또 먹거든요. 근데 무한 리필을 줘. 그 6,000원씩 받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 집은 점심시간 때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집은 시간을 딱 정해. 11시 반부터 2시까지 밖에 안 해. 손님 안 받아. 하루 가운데 딱 그렇게밖에 안 해. 2시간 반. 발발 딱. 그냥 그 집은 여러분들 그 시간 외에는 안 가.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분들도 오면은 그 시간 외에 뭐냐면은 이 칼국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돼야 되겠고 할 게 좀 많은가 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2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4시간 정도 딱 해놓던데 6시에 딱 퇴근해서 일반 직장인처럼 생활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장 부인하고 잠깐 얘기했거든. 얘기했는데 사장 부인이 한 얘기가 돈 많이 벌고 싶지도 않대.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해주는 그 칼국수를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좀 서비스 변성 방지 일관주의 얘기예요. 네 번째, 전체 구성을 위한 질의 결정이에요. 한 사람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서 합의를 토대로 품질을 결정하자 그런 거예요. 5번에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나온 거 있죠. 이걸 여러분들 무결점주의 지향 적어놓으세요.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투입과 과정을 고객 요구를 반영하고 과정 개선하고 다시 고객 요구 반영하고 개선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 강조하고 조직의 총체적 헌신이란 말이 나와. 전체 구성원 자체가 조직 자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다 조직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총체적 헌신의 요구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출제에서 가끔 나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그 밑에 박스에 전통적 관리하고 총체적 질관리 양자 차이점이 나오는데 전통적 관리를 얘기할 때는 고객 욕구를 측정할 때 전문가한테만 물어봤어요. 외부 전문가한테. 근데 이거는 직접 고객의 욕구라든가 그들의 의사를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고객의 초점을 더 측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쪽은 자원 통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낭비를 허용. 이쪽은 아까 무결점지를 지향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무가치한 업무, 과오, 낭비를 불허합니다. 전통적 관리는 문제점 자체가 발생했다 사후 수정만 했는데 이쪽은 아까 사전적 예방적 관리라고 얘기했어요. 예방적 관리를 특징으로 하고 이쪽은 여러분 의사적 불확실한 가정과 직감에 근거한 결정을 했던 게 전통이에요. 근데 총체적 질 관리는 아까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 했어요. 실군들한테 통계 처리했죠. 예,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관리는 계층제에 근거한 수직적, 직권적 구조고 이쪽은 여러분들 전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구조? 수평적 구조. 그래서 양자 비교한 거 한 내용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박스 문제 넘겨서 7절에 권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권위는 논점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에 3번에 무차별권 수용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C급이야. 가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올 때는 힘들어도 이것하고 이거를 갖고 나와야 돼. 인사행정 이거 1권 이거를 다 갖고 나와야 한다. 좀 힘들어도 다음 주에는. 자, 일단은 권위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보자. 자, 권위란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이라고 나와.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권력이 정당치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권력 가운데 정당성이 부여된 거예요. 물론 이 정당성 자체는 여러분들 변수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의 일치가 될 때 정당성을 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먼은 여러분들 합법성을 정당성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당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 전체 구성원 자체가 동의할 때 전체 구성원이 그 사람 갖고 있는 권력, 정당 이렇게 인정할 때 그것도 정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병원의 의사가 이게 힘을 행사해. 그럼 의사는 뭘 가져야 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신뢰를 받아 안 받아. 맞죠? 그걸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당성을 하여간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정당성을 바라보는 각도는 틀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에 부여된 권력으로서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권위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권위의 특징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정당성에 부여된 권력 나왔고, 두 번째, 사회적 관계. 나 혼자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타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권위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려서 일단은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권위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옆 페이지에 권위의 유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막스 베버의 권위에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요 베버의 권위는 베버가 파악한 관료제 유형 배운 거 기억나? 가산 관료제 기억나요? 카리스마적 관료제, 합법적 관료제 거기에 근거하여 권위를 전통적 권위, 전통적 지배, 오소리티 기억나죠?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세 가지 형태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사이먼이 파악한 권위라는 거 봐. 자, 사이먼은 권위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그 하나가 동일화의 권위, 두 번째 신뢰의 권위, 세 번째 제재, 마지막으로 정당성 얘기했는데, 동일화의 권위를 얘기할 때는 조직 또는 상관에 대한 일체감, 귀속감에 근거한 권위를 동일화의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해보자. 이건 이제 뭐 애국심이 강해서 상관 명령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동일화의 권위예요. 또 상관 자체가 내가 이게 존경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중학교 때 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키도 170 뭐 이상 되고 여러분들 몸매 늘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막 그래. 그럼 모든 것이 나의 뭐가 돼? 본보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습을 다 흉내를 내야 안 돼? 냅니다. 말하는 툭까지 흉내를 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동일화의 권위예요. 자, 두 번째, 신뢰의 권위. 신뢰의 권위는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하나를 얘기할 때는 기능적 권위가 있고 또 하나 계층적 권위가 있다. 자, 기능적 권위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계층적 권위는 상관의 판단이나 덕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제재다 별표. 제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형벌에 근거한 권위를 소극적 제재라 그러고 보상을 적극적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정당성, 자, 상관의 명령 자체가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진짜 정당해. 이게 등장한 것, 정당성의 권위고, 싸우면 이 네 가지 형태의 권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정당성의 권위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에치오니가 파악한 것, 강제 공리 규범, 우리가 조직의 유형에서 배워서 설명 생략, 조직의 유형에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전문성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형태, 행정적 권위하고 또 하나 전문적 권위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행정적 권위는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한 권위가 행정적 권위고 전문적 권위를 얘기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근거한 권위가 전문적 권위예요. 대학의 보직 교수, 총장, 여러분들 뭐 아니면은 부총장, 뭐 교무처장 이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바로 뭐야? 행정적 권위죠. 근데 대학의 평교수가 갖고 있다고 해서 뭐야? 전문적 권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에치오니는 지금 얘기한 전문적 권위와 행정적 권위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파악을 해. 그러니까 대학의 총장 이런 분들은 자신의 계층에 근거하여 평교수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평교수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또 반발을 해야 하네. 반발을 하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 게 에치오니 여러분들. 자, 그 말씀은 이제 권위의 수용 이론에서 쌍가로 2번의 별표,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 이게 출제에 자주 거론됩니다. 자, 근데 무차별권에서는 1번은 보지 마시고 2번을 보세요. 무차별권에 대한 개념 나온 거 봐. 바나드는 권위의 유형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눴다. 하나가 명백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중립적이다. 세 번째, 어떠한 의의를 달지 않고 수용한다. 그리고 이때 세 번째, 어떠한 의의 없이 수용하는 경우를 무차별권으로 파악한 게 누구다? 바나드다. 됐습니까? 자, 여기 무차별 쌍가로 2번에 영어 나온 거 봤죠? 그 다음 뭐야? 인디퍼런스. 인디퍼런스는 무차별로도 번역을 하고 무관심이라고도 번역을 해. 그래서 이것을 무관심권 이론에도 같은 말입니다. 무관심권 이론도 같은 말이야. 자, 쌍가로 3번에 사이먼이 파악한 수용권에서 사이먼은 타인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에 대해서 확신해서 따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해. 그리고 이 가운데 2번과 3번을 권위의 수용권으로 파악했고 자신의 권위의 수용권은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과 같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사이먼은 바나드의 제자야. 제자. 아울러 부하의 교육의 정도가 높고 자의식이 강할수록 권위의 수용 범위는 넓어져 축소가 돼. 축소가 된다고 파악한 게 사이먼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권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정도 파악해보고 좀 쉬었다가 또 갈등이 일어난 거 있죠? 그 형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